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인간의 대지 제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길어서 3개의 피드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동료들 1. 메르모즈를 비롯한 동료 몇몇이 그동안 정복되지 않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카사블랑카 다카르 프랑스 항로를 구축했다. 그 당시 엔진은 내구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한 번은 메르모즈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무어인들에게 붙들리기도 했다. 그들은 메르모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2주 동안 포로로 잡아두었다가 팔아남겼다. 그런 일을 겪고도 메르모즈는 같은 상공으로 다시 우편 비행에 나섰다. 항상 전위대 역할을 맡던 메르모즈는 미국 항로가 개설되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아고를 잇는 항로 구간을 검토하고 사하라 사막에 이어 안데스 산맥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몰 비행기는 최고 상승 한도가 5,200m였는데 안데스 산맥 능선의 고도는 7,000m다. 그래도 메르모즈는 비행에 나서서 산맥 사이의 협로를 찾아냈다. 그는 사막에 이어 산에 맞서 싸운 것이다. 메르모즈는 바람이 몰아치면 눈 목도리를 둘둘 풀어내는 봉우리들과 눈보라 직전 세상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현상에 맞서야 했고 암벽 사이에서 혹독한 난기류와 칼싸움을 벌여야 했다. 메르모즈는 적에 대해서도 그런 난간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른 채 그 전투에 뛰어들었다. 메르모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시도해 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여러 차례 시도하던 끝에 메르모즈는 그만 안데스 산맥에 붙들리고 말았다. 고도 4,000m,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원에 불시착한 메르모즈와 기관사는 이틀 동안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최우수단으로 과감히 허공을 향해 비행기를 몰았고 비행기는 울퉁불퉁한 땅에 부딪혀 낭떠러지까지 튕겨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추락하면서 붙은 가속도 덕분에 비행기가 뜨고 조종이 가능해졌다. 메르모즈는 능선을 코앞에 두고 기체를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비행기는 능선을 스쳐 지나갔다. 간밤에 얼어붙어 비행한 지 7분 만에 터져버린 배관선에서 온통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는 약속된 풍요의 땅처럼 펼쳐지는 칠레의 평원 위로 비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메르모즈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 안데스 산맥을 샅샅이 탐색하고 횡단 기술을 제대로 정착시킨 후 메르모즈는 그 구간을 동료 기요메에게 맡기고 밤을 탐색하러 나섰다. 당시 우리 비행장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면 착륙장에는 휘발유로 피운 희미한 불빛 3개만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로를 개척했다. 메르모즈는 밤을 길들이고 나자 대양 길들이기에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1931년 사상 최초로 툴루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나흘 만에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 귀환길에 풍랑이 심한 남대서양 상공에서 휘발유가 바닥나버렸고 메르모즈와 우편물 승무원들은 한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메르모즈는 이렇게 사막과 산, 밤과 바다를 개척했다. 또 사막과 산맥, 밤과 바다에 불시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는 되돌아왔다가 이내 다시 떠나곤 했다. 열흘 동안 그렇게 비행한 후 다시 한번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메르모즈는 후미 우측 엔진을 끈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런 후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 이 소식은 그리 걱정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10분 동안 계속되자 파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선 기지가 불안해하며 철학 업무에 돌입했다. 일상의 삶에서 10분쯤 늦는 일은 큰 의미가 없지만 우편항공 비행에서는 중대한 의미를 띈다. 이 죽어버린 시간 한복판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갇혀 있다. 사소한 사건이든 심각한 사건이든 일은 이미 벌어졌다. 운명의 여신은 판결을 선포했고 이 판결은 돌이킬 수 없다. 승무원들은 억센 손길에 이끌려 별탈 없이 물 위에 안착했거나 박살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판결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점점 약해지는 희망, 치명적인 질병처럼 시시각각 악화되는 이러한 침묵을 우리 중 누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동료들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다져온 남대서양 하늘길 아래
바닷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수확곡식 다발을 잘 묶어 놓은 후 자신의 들판에 들어눕는 농부처럼 메르모즈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 뒤로 몸을 숨기고 만 것이다. 한 동료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뜨면 그 죽음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상처가 처음에는 덜할지도 모른다. 그 동료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기항지로 옮겨갔고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빵을 구하듯 간절히 그의 존재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는 데 익숙하다. 비행사 동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는 부채병처럼 파리에서 칠레의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는 직업적 대가족이 어딘가에 모이려면 여정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카사블랑카나 다카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몇 년 동안 끊겼던 대화를 계속하며 옛 기억을 이어가곤 한다. 그런 후 우리는 다시 떠난다. 대지는 이런 식으로 황량한 동시에 풍요롭다. 감추어져 있으며 가닿기 힘들지만 직업 덕분에 언젠가 되돌아가게 되는 그 은밀한 정원들로 인해 대지는 풍요롭다. 삶이 우리를 동료들에게서 떼어놓고 동료들 생각을 자주 못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딘가에서 너무도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들은 환희에 차서 우리의 어깨를 붙들고 흔드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저 동료의 밝은 웃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저 정원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금지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제야 진정한 애도가 시작된다. 가슴을 찢는 애도가 아닌 다소 씁쓸한 애도가. 그 무엇도 잃어버린 동료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오랜 동료를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토록 많은 추억, 함께한 힘겨운 순간들, 무수한 불화와 화해, 감동만큼 값진 보물은 없다. 이런 우정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떡갈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세 그 그늘의 몸을 피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인생은 흘러간다. 우리는 풍요로워졌고 수년간 나무를 심어왔지만 지금껏 이루어 놓은 일을 시간이 해체하고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동료들은 하나 둘씩 자기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거둔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우리 마음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은밀한 회한이 뒤섞인다. 메르모즈와 다른 동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직업의 위대함이란 무엇보다 인간을 한데 묶어준다는 것. 인간관계라는 사치야말로 진정한 사치가 아닐까. 오로지 물질적 구만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 감옥을 쌓아 올린다. 가치 있는 경험을 주지 못할 죄로 만든 동전을 꼭 쥐고 우리는 쓸쓸히 틀어박혀 지낸다. 내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헤아려 보면 재물로는 절대 얻지 못했을 순간들이 반드시 떠오른다. 메르모즈와 같은 사람과 나눈 우정, 함께 겪은 시련으로 쌓은 동료와의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야간 비행, 밤에 빛나던 무수한 별들, 그 정적, 몇 시간 동안 맛보았던 절대적인 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 보이는 새로운 세상, 그 나무들, 꽃들, 여자들. 새벽녘 우리가 막 되찾은 삶으로 싱싱하게 채색된 그 미소, 우리 고생에 보답해주는 작은 것들을 이루는 합창, 이런 것들을 돈으로는 살 수 없다. 문득 떠오르는 투항을 거부한 부족의 지역에서 보낸 그날 밤도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아에로포스탈 소속 승무원 세 팀이었는데 해질녘에 리오데오로 해안에 불시착했다. 동료 리겔이 연접봉 파열로 가장 먼저 착륙했고 부르가는 그들을 태우려고 착륙했다가 사소한 고정 때문에 땅에 묶인 신세가 됐다. 마지막으로 내가 착륙했는데 그때는 이미 밤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일단 부르가의 비행기를 구하자고 결정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보다 1년 전 동료인 구르프와 에라블이
비행기 고장으로 정확히 이곳에 불시착했다가 투항을 거부한 부족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소총 300자루를 보유한 아랍인 무장대가 여전히 보자도로 어딘가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멀리서 3차례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이 보였을 테니 그들은 이미 경계태세에 돌입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불침번을 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밤을 보낼 채비를 했다. 비행기 화물칸에서 화물상자 대 6개를 끌어내 내용미를 비운 후 둥글게 늘어놓고 상자 밑바닥마다 막사 안쪽에 켜두듯 양초를 하나씩 켜놓았다. 불어오는 바람에 촛불이 금세 꺼질 것 같았다. 행성의 발가벗은 껍질 위 세상이 창조된 이후 최초 몇 년을 연상케 하는 외딴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마을을 세웠다. 우리는 상자들에서 비쳐나오는 떨리는 불빛으로 밝힌 모래를 우리 마을의 광장으로 삼아 밤을 지새우려고 모여 앉았다. 새벽이 와서 목숨을 구하거나 아니면 무어인들이 찾아오기를. 그런데 어째서 이 밤이 크리스마스의 맛을 띄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서로 추억을 이야기하고 농담을 짓거리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해온 파티에서나 느낄 법한 가벼운 열기를 맛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가난했다. 바람과 모래와 별들. 트라피스트 수도사들에게나 어울릴 투박한 양식. 하지만 추억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닐곱 남자들이 희미하게 밝혀놓은 모래자락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울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드디어 진정으로 만난 것이었다. 이제껏 각자의 침묵 속에 갇힌 채 서로 나란히 걷거나 공허한 얼만 나누어왔다. 하지만 여기 위험의 순간이 닥쳤다. 그러자 우리는 서로를 돕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다른 의식이 존재함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확장된다.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 바다의 광활함에 경탄하는 죄수를 닮아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2를 읽겠습니다.